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배워볼 내용은요, 전기 에너지의 생산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여기는 학습 목표만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과정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손전등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일반적인 손전등이고요. 여기는 손으로 돌리면 불이 켜지는 그런 손전등이에요.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빛에너지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어떤 에너지가 빛에너지로 변해서 나오게 되느냐, 이런 과정을 에너지 전환 과정이라고 하는데, 에너지 전환 과정을 한번 써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에너지가 바뀌어서 돌아다니는지, 변화하는지를 써보자라는 거죠. 자, 둘 다 전등이니까, 손 전등이니까 무슨 에너지겠어요? 빛 에너지가 나오기까지는 일단 무슨 에너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어요? 빛에, 그렇죠.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밑에 있는 이 자가발전 손전등의 경우에는 돌림으로써 결국 운동을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고 전기 에너지가 다시 빛 에너지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에너지 전환 과정이 나오는 거고, 그럼 손전등은 도대체 뭐가 전기를 만들어냈을까? 손전등 안에 보통 뭐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건전지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거 뭐라고 써야 될까요? 건전지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건 좀 이상하죠. 밑에도 운동 에너지 이렇게 써 있으니 여기도 무슨 에너지라고 써야 될 텐데, 건전지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건전지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는 건전지 같은 거 똑같아요. 종이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종이 태우면 불 나잖아요. 그거 에너지 맞죠? 그래서 종이 안에도 에너지가 있고 석탄, 석유 전부 다 에너지가 들어 있어요. 이렇게 어떤 물질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건전지도 마찬가지 물질로 존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물질들 안에 들어 있는 에너지, 물질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화학 에너지다 이렇게 불러요. 건전지도 물질이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건전지 속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들이 어떤 작용을 서로 해서 상호작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그 전기 에너지가 다시 빛으로 바뀌어서 빛 에너지로 바뀌어서 손전등이 켜지게 된다. 이렇게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중요하니까요.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에 대한 내용만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 과정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학습 목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전자기 유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이 뭐길래, 제목은 뭐예요? 전기 에너지의 생산인데 전자기 유도 현상을 설명하래요. 자, 그러니까 뭐겠어요, 대체?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관련이 굉장히 깊은 현상이겠죠. 전자기 유도 현상은 바로 배워볼 거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하고요. 좀 이따 할게요. 자, 두 번째. 간이 발전기를 만들어라. 간이 발전기 만들기는 수행평가입니다. 공지는 다 지난주에 나갔죠. 네,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미리 반드시 좀 해보시고, 공지로 나간 영상도 한 번씩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에너지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다음 채점 기준 이런 것들 잘 보세요. 자, 여기 뒤에 나와 있네요. 만드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된다? 네, 에너지가 변환되는 과정을, 여기선 토의하라고 그랬는데 토의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변환되는 과정, 간이 발전기에서 에너지가 변환되는 과정을 토의해봐라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화석연료와 핵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분석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분석하라는 게 결국 뭐냐면 에너지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에너지 전환 과정을 설명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한 단계 한 단계씩 나눠갖고 설명하는 거, 이게 바로 에너지 생산 과정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 과정을 설명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다. 그럼 결국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리는 뭐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렇죠? 전자기 유도입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라고 단원명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전자기 유도가 뭐냐? 말 그대로 하자면 유도는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죠. 유도 신문, 내가 원하는 거를 물어봐갖고 이렇게 답을 할 수, 내가 원하는 답으로 이끌어내는 걸 유도 신문, 유도 미사일, 뭐 유도탄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전자기를 유도해낸다, 끌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전자기는 뭐냐? 전자기란 전기와 자기를 합친 걸 전자기라고 불러요. 자, 전자기는 전기와 자기를 합친 거니까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전기와 자기를 어떻게 끌어낸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러면 전기와 자기를 끌어낸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두 가지를 우리가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 우리가 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냐면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가지고 자, 앙페르 법칙 하면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오른나사 법칙, 오른손 할 때 그 오른이요. 오론이 돼버렸네요. 네, 오른손 할 때 오른나사 법칙 이런 거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앙페르 법칙은 직선 도선을 얘기해요. 전선이요. 직선 도선. 네, 결국 전선입니다. 네,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런 법칙입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립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고요. 앙페르 법칙은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반드시 생겨요. 어떨 땐 생기고 어떨 땐 생기지 않고 이런 건 없어요.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그래서 이걸 짧게 줄이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항상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전류가 흐르는 전선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함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그냥 전선으로만 할게요. 전선 주변에는 항상 뭐가 형성된다? 이거 항상입니다. 항상 자기장이 생긴다. 자, 이게 바로 앙페르 법칙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은 전류가 흐르는 곳 주변에는 항상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자기장은 그러면 단독으로 생길 수 있을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도 자석이 그냥 마음대로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언제 배운 적이 있냐면, 지난주에 배웠는데, 지구 내부 하면서요. 직권의 변화 이런 거 하면서 나왔었죠. 그렇죠.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외핵이 대류했을 때 외핵의 대류는 지구 자기장을 형성한다 이렇게 했었죠. 외핵이 대류했는데 왜 자기장이 생길까? 앙페르 법칙으로 설명이 됩니다. 흐른다, 움직인다죠. 그러니까 외핵이 흘러다니는 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겨요. 그러면 외핵의 흐름 자체가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전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외핵의 흐름 자체가 전류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거고요. 자, 요걸 좀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류가 흐르는 잔선 주변에는 항상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먼저 좀 기억하시고 요거가 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상한 생각을 한 사람이 생긴 거 이거를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라고 하는 사람이 생긴 건데 네, 그 사람에 의한 실험이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한번 같이 교과서를 볼게요.
자,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 할까? 앞에 있는 것들은 그냥 전기의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전지로 작동되는데, 전지는 전기 에너지를 많지 않게, 뭐, 어쨌든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편리해서 해줍니다. 그런데 전지를 만들려면 또 다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지 없이 작동되는 전기 제품도 많은데, 어떻게 전기가 생기느냐, 원리를 봤더니, 이런 자가 발전, 손전 등의 원리는 내부에 뭐가 들어있다? 자석과 코일이 들어있어서 손잡이를 돌리면 전류가 흘러서 불이 켜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자가발전 손전등이라고 하는 건 전류를 만드는데 전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류가 발생하는 원리를 좀 알아보자 라는 질문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계실 코일을 나와 있는데 도선을 원통형으로 여러 번 감아 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전선을 이렇게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은 직선 도선이라고 부르고요. 휘어져 있어도 네 이렇게 좀 꾸불꾸불하게 있어도 직선 도선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꼬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 사실 한 번만 꼬아도 꼬인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꼬았을 때 요 꼬인 부분, 꼬여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바로 코일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꼬여있는 이런 전선을 코일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감아도 코일이 되고요. 여러 번 감아도 코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감은 횟수가 한 번 이상이면 무조건 코일이라고 한다. 전선의 일부입니다. 전선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전자기유도에 대한 실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을 할 때 수업 시간에 직접 한번 해볼 거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을 해서 할 건데 지금은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확인하는 개념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처음에 자석을 가만히 놓으면 이게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검류계라고 하는 장치는 전류가 생겨나는 것. 자, 검류계는 전류의 생성을 확인하는 장치인데 생성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전류의 생성 플러스 전류의 방향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늘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바늘이 가운데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운데가 0으로 돼 있어요. 자, 이 가운데가 0으로 돼 있고요.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0으로 돼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눈금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있는 바늘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면 전류가 지금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뜻인 거고 바늘이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여가면 왼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고 이 바늘이 움직이는 폭이 작으면 전류가 약하게 흐른다는 거고 폭이 커지면 전류가 굉장히 세게 흐른다. 이런 식으로 전류의 흐름, 그 다음에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고요. 생성이 됐으니까 전류의 크기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겠죠. 일단 움직였다는 건 전류가 만들어졌다. 생성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가지고 전류의 방향도 확인이 되고 얼마나 움직였는지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를 가지고 전류의 크기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바로 검유계다라는 거고요. 자, 코일 여기 있는 거는 코일이죠. 되게 여러 번 감아놨네요. 이 코일을 영어로는 솔레노이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일단 코일로만 나와 있으니까 코일로만 기억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처음에 자석을 가가기 전에 이렇게 놓으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아요. 0이에요. 그런데 자석을 가까이 다가가거나 잡아 당겨 빼버리면 검유계의 바늘이 오른쪽 왼쪽으로 막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질문을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이 어떤지를 확인해 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는요. 막대 자석이 정지해 있을 때 코일 속에서 그냥 이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정지해 있으면 검육의 바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라는 거고 세 번째는 빠르게 움직일 때와 느리게 움직일 때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보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이 검유계의 특징을 이용해서 전기가 어떤 식으로 생겨나고 방향은 어떻고 크기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실험입니다. 직접 한번 해볼 텐데 해석을 해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나와 있네요.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전류가 흘러서 검유계 바늘이 움직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전류가 흐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검유계 바늘이 움직이겠죠. 우리가 보는 건 뭐다?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검유계 바늘이 같이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검유계 바늘이 움직인다는 건 뭘 표현하는 거다?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뭐 원인 결과 관계를 따지자면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검유계가 움직였겠지만 자석을 움직여서 전류가 흘렀고 이 전류가 흘렀으니까 검유계 바늘이 움직였겠죠. 이런 관계로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분석할 거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거 먼저 해본 겁니다. 자, 결국은 뭐예요?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면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질문에서 N극을 가까이 할 때와 N극을 멀리 할 때 지금 N극을 한 번은 가까이 한 번은 멀리 지금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면 검유계의 바늘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움직이는 빠르기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빠르기에 따라서 뭐가 바뀌느냐면 움직이는 폭이 달라진다. 움직이는 폭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얘가 조금 움직였을 때랑 많이 움직였을 때 뭐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조금 움직였을 때와 많이 움직였을 때 무슨 차이라고 그랬어요? 전류의 크기였죠. 전류의 세기 또는 전류의 크기요. 자, 폭은 전류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빠르기가 어떻게 써요? 빨라지면 커지겠어요? 느려지면 커지겠어요? 그쵸? 빨라지게 되면 움직이는 폭이 확 커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 자, 지금 전체 내용을 다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전자기 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은 맨 밑에 줄에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부분이죠. 자, 전자기 유도가 과연 뭐냐? 전기장과 자기장을 유도, 끌어낸다라고 아까 맨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다 과학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이런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전자기 유도는 뭐라고요? 전기장과 자기장을 유도해내는 거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정의에서는 전류가 생기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 전류가 생기는 현상이라고만 우리는 얘기를 합니까? 위에 아까 앙페르 법칙 있잖아요.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무조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자기장이 생기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치고 전자기 유도에서는 전류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 전자기 유도가 뭐라고요? 코일이 나왔었죠. 코일뿐만 아니라 전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로 써볼게. 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선에 글씨 왜 이렇게 써지지? 전선 주변에서 자기장의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이 전선에 전류가 나타나요. 자, 근데 왜 코일로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은 뭐냐면 전선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코일로 우리 책에는 써 있느냐?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전선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하자고요.
자, 두 종류가 있으면 자석을 한번 갖다 대고 움직여 볼게요.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이 자석을 갖다가 댔다가 다시 멀리 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석이 움직이면, 즉 전선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 전선 주변에서 자석이 움직였으니까 위에 있는 이 빨간 직선 전선 이 주변에서 움직였으니까 이 부분에 뭐가 생겨요? 전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전자기 유도가 되겠죠. 자석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볼게요. 똑같이 자석이 여기를 왔다가 갔다가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자석이 움직였으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어디에 흘러요? 비슷하게만 하자면 여기에 생기겠죠. 전선 주변이니까 이 자석이 왔다 갔다 했던 전선이 이만큼이죠.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 꼬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석이 한번 왔다 갔을 때 자석 주변에 있는 전선이 직선으로 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죠? 꼬여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죠? 자, 이것 때문에 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생기더라도 전류는 직선 도선인 경우에는 전류가 어디에서만 생기겠어요? 왔다 간다니까 자석 주변이라고 했으니 자석 주변 요만큼에서만 전하의 이동, 즉 전류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고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가 다 주변이 되는 거니까 주변의 길이가 직선 도선일 때보다 2배, 3배 이상 길죠. 자, 그래서 더 많은 부분에서 전류가 생기니까 뭐가 더 센 전류가 생기겠어요? 네, 더 많은 부분에서 전류가 생겨야 더 센 전류가 생기겠죠. 그래서 코일을 쓰는 거예요. 코일은 이렇게 자석을 한번 왔다 갔다 했을 여기는 직선 도선이고요. 자석을 한번 왔다 갔다 했을 때 접촉할 수 있는 전선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지게 만들 수 있는 게 코일이어서 한 번이 아니라 만약에 요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꼬아 놓으면 한 번 왔다가 똑같이 직선 도선은 똑같이 한 번 왔다 갔을 뿐인데 훨씬 이거 꼬아 놓은 숫자만큼 훨씬 더 많은 양의 전선이 전류가 생기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겠죠.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일을 이용하게 되면 직선 도선보다 둘 다 전자기 유도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직선 도선 주변에는 이렇게 적은 부분만 자기장이 왔다 갔다 해서 자석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자석의 영향을 이렇게 조금밖에 못 받았고 코일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석의 영향을 똑같은 움직임 한 번에 대해서 더 훨씬 더 많은 코일로 돼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전선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코일이 더 전자기 유도가 잘 되겠죠. 훨씬 잘 됩니다. 이 꼬아놓은 개수에 따라서 훨씬 더 잘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우리가 전선이라고 쓰기보다는 뭐라고 책에서 써놨다? 코일이라고 써놨다. 실제로 코일을 사용하거든요.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측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코일을 이용해서 전자기 유도를 일으킨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없었는데 없었던 전류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전류, 이 전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유도된 전류다라고 해서 유도전류 이렇게 불러요. 자, 전자기 유도 현상과 유도 전류가 무언지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봤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실험 질문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뭐가 나와 있었냐면 코일 속에서 막대 자석이 정지해 있을 때 바늘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잖아요. 자, 그 답이 바로 다음에 나와 있네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석이 정지하면 유도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석 주변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요거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 코일 전부가 다 멀리 있을 때보다 자석 주변에 있으니까 전류가 흘러야 될 것 같은데 정지해 있으면 흐르지 않는데요. 움직일 때만 흐른대요. 아, 그러니까 얘는 자석 옆이라고 무조건 자기장에 의해서 자석 옆이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나타난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유도 전류라고 하는 건 언제 생기느냐?
자석 근처에서 생긴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석 근처가 아니라 언제? 자석의 성질이 변할 때만 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유도전류는 언제 생기느냐? 자, 전자기 유도라는 말이 나와 있었고요. 이 유도전류가 나왔는데 전자기 유도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거 노트에다 반드시 기록하시기 바라고요. 이 말을 이용해서 이 유도전류가 언제 생긴지 토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아까 자기장이 뭐였더라?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는 공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석의 주변에 이렇게 자석이 있으면 자석의 주변에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는 공간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는 공간을 자기장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자기장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자기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석 주변에는 자기장이 이렇게 뻗어 나와요. S극으로 들어가고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자기장들이 이렇게 돌겠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화살표로 제가 나타냈는데 자기장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자석의 주변 공간, 이 공간이 바로 자기장이다. 그러면 자석의 세기는 어디로 갈수록 셌었죠? 자석에 가까울수록 셌었죠. 그 다음에 옆은 약해요. N극 끝이나 S극 끝이 셌고요. 그 이유가 바로 자기장에 이 표현할 때 썼던 이 화살표 모양의 선들, 이 선들의 개수가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들의 개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이 변한다라고 하는 건 이 선의 개수나 방향이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전자기 유도를 아까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석이 움직일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석이 움직이게 되면 자석 주변에 있는 그 자석의 성질이 바뀌겠죠.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다가가면 S극이 점점 다가오니까 자석의 성질이 강해지겠죠. 멀어지면 자석의 성질이 약해지겠고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다시 한번 자기장의 개념을 써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전선 주변에서 뭐가 변화하면 자기장이 변화하면 자기장이 변할 때예요. 다른 때가 아니라 자기장이 변화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 전선에는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변화할 때 생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장이 있을 때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기장이 있기만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자석을 넣어놨을 때는 안 생긴다고 해요. 자석을 빼놔도 당연히 안 생기지만. 그래서 전선 주변에 아무리 센 자석이 있더라도 멈춰 있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움직여야만. 그래서 움직임으로써 뭘 만들어내야만 바로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야만, 자기장이 변화해야만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원래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는데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이것도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화로서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아요. 전류의 변화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고 전류의 변화는 당연히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전선에서 일어나겠죠. 자, 그러니까 전선에서 전류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를 해석을 하죠. 변화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자면. 자,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가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이 전류를 뭐라고 부른다? 앞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유도전류요. 자, 우리는 전기에너지를 쓸 때 이 유도전류가 중요하니까 이 전류를 세게 만들어야 우리가 다양한 곳에 쓸 수 있겠죠. 전류가 너무 약하면 쓸 수가 없잖아요. 전류를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앞에 힌트는 다 있어요. 자기장이 변화할 때 유도전류가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유도전류를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기장의 변화를 크게 하면 되겠죠. 유도전류를 강하게 하려면 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답은 뭐다? 자기장의 변화를 크게 하면 됩니다. 네, 자기장의 변화를 크게 한다는 건 과연 어떤 얘기냐? 세 가지로 나눠갖고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N극을 가까이 할 때랑 N극을 멀리 할 때, 이거는 그냥 방향이잖아요. 방향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의 변화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자기장, 유도전류를 크게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전류의 방향도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장의 변화 방향이 바뀌면 전류의 변화 방향도 바뀐다 이런 뜻으로서 나온 거고요. 우리 지금 강하게 하는 걸 했으니까 자기장의 변화를 크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서 네, 세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행평가로 우리가 진행하게 될 간이 발전기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더 세게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네, 나와야 되는데 뒤에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하자면 자기장의 변화를 크게 해야 되니까 똑같이 가더라도 더 센 자석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다가가더라도 센 자석이 다가오면 더 빨리 증가하겠죠. 자기장의 세기가. 네,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를 크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다?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하면 됩니다. 네,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하게 되면 똑같은 속도로 다가오더라도 똑같이 천천히 다가오는데 더 팍팍 변하겠죠. 증가가 더 빨리 일어나고 또 멀어지더라도 똑같이 멀어지더라도 약한 자석보다는 센 자석이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크게 느껴졌는데 조금만 멀어지더라도 확확 줄어들겠으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커지겠죠. 자,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네요. 똑같이 다가오더라도 즉 속도가 일정할 때를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자석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하게 되는 이건 언제의 경우냐면 속도가 일정할 때겠죠. 자, 그러면 자석을 일정하게 되면 더 빠르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일정할 때? 자석이 일정하다.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할 때에는 빨리 움직이게 되면 얘가 빠르게 다가오면 자기장이 좀 더 커지겠죠. 자기장의 변화가 좀 더 크게 일어나겠죠. 천천히 다가올 때랑 빨리 다가올 때 이렇게 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크고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전선 주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전선보다는 뭐가 좋다고 그랬죠? 코일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번이라도 꼬아놓게 되면 여기에 자석이 이렇게 위치한다고 했을 때 자석이 이렇게 위치한다고 했을 때 꼬아놓게 되면 영향을 받는 전선이 이만큼으로 영향을 받는 전선이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아, 직선보다는 코일을 사용해라. 처음부터 코일 사용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유도 전류가 강해질까요? 그렇죠. 네. 코일을 여러 번 감으면 되겠죠. 한 번보다 두 번 감게 되면 영향을 받는 전선의 양이 훨씬 많아지겠죠. 세 번이면 더 많아지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코일의 감은 횟수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네, 코일의 감은 횟수를 증가시키면 나머지는 다 일정할 때 이야기했죠. 속도와 자석이 일정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두 개도 코일의 감은 수가 일정했겠죠. 얘기를 안 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걸 설명을 할 때에는
기본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가지 변인이 나왔으니까 하나를 변화시킬 때 나머지 두 개는 일정해야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 유도전류 강하게 하는 방법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전자기 유도에서 아까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의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달라지면 전류의 변화도 달라지겠죠. 그 이야기가 요 밑에 있는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자, N극이 다가오게 되면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아래쪽만 보면.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N극이 멀어지게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지금 정반대로 바뀌었죠. 자, S극도 마찬가지네요. N극이 다가올 때랑 S극이 다가올 때 해보면 N극과 S극은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N극이 다가올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렀으니까 S극이 다가오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S극이 멀어지면 마찬가지로 S극이 다가올 때랑 반대니까 네,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겠고 아까 여기 시계 방향이었거든요. S극이 다가오게 되면 N극이 다가올 때가 반시계였으니까 S극이 다가올 땐 시계 방향이겠죠. 그러면 S극이 멀어질 때는 다시 반시계 방향이고 이렇게 서로 계속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관성이라는 거 배웠죠. 자, 관성은 뭐였어요? 운동 변화를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네, 운동 변화를 거부하는 거였죠. 안 변하려고 하는 성질이었잖아요. 거부하려는 성질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자기 유도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전기적 또는 전자기적 관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자,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N극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변화하고 있죠. 어떻게? N극이 가까워지면서 변화하잖아. 이거 변하니까 싫어한다고 좋아한다고? 관성이라고 그랬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극이 다가오면 야, 너 다가오지 마 이렇게 한다. 그러면 N극이 다가오지 않아야 되니까 N극이 이렇게 들어오면 N극이 다가오지 않아야 되면 여기에다가 뭘 설치하면 될까요? 어떤 자석이 있으면 N극이 다가오는 걸 막을 수 있죠? S극일까요? N극일까요? 그렇죠. 이 코일 안에 이쪽에 N극이 생기고 반대쪽에 S극이 생기게 이렇게 자석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코일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N극이 다가오는 걸 막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자기장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은 들어가는 방향, N극에서는 튀어나오는 방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다시 볼게요. 책을 잘 보시면 화살표를 보셔야 됩니다. N극에서 이 실선이 자석에서 나가는 자기장이에요. N극에서부터 자기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진행하고 있죠. 자석의 자기장이. 그러니까 N극이 들어오니까 무슨 짓을 한다? 변화 싫어. 너 들어오지 마.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 자기장을? N극 너 나가라.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누가? 코일이요. 이 안에 코일이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맞는 흐름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반대로 N극이 나가려고 그러면 야, 너 이제 왜 나가? 가지마. 미련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뭐라고요? 변화를 싫어한다고요. 전자기적 관성이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운동 변화가 아니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전자기적 변화를 거부하는 성질. 이 중에서 아까 유도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라고 했었잖아요. 전선 주변에서 자기장이 변하니까 자기적 변화를 거부하는 성질 이렇게 해야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말이 설명이 되겠죠.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자기적 변화, 자기장의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N극이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N극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N극을 붙잡을 수 있는 건 N극을 끌어다니는 자석이 와야 되겠지. 자, N극을 끌어다니는 자석 뭐다? 그렇죠. S극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오른쪽이 S극으로 왼쪽이 N극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자, 아까하고 바뀌었죠.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서 이 바뀐 이유는 뭐다? 결국은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N극이 나가는 걸 내가 붙잡겠다.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는 거고, S극한테도 한번 해볼까요? S극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위에 뭐가 생겨야 S극을 막죠?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S극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N극이 생겨야 되겠지. 그리고 반대쪽에 S극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 그래서 누구랑 같아요 지금? N극을 멀리 할 때와 S극을 가까이 할 때가 같아졌죠. 네. 반대로 S극이 빠져나가게 되면 S를 붙잡아야 되니까 S극이 나가려고 하니까 미안합니다. 여기 그림이 잘못됐네요. S극이 들어오니까 여기 N극이 들어오면 잡아당기잖아요. 그럼 더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네, S극이 들어오게 되면 S극을 막아줘야 되니까 여기에 S극이 생겨서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막아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N극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생겨야 된다. 그래야 누구랑 같은 겁니까? 아까 N극이 나갈 때랑 S극이 들어올 때는 당연히 같겠죠. 서로 반대니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반대, N극 S극 반대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자, 마찬가지로 S극이 나간다. 야, 너 왜 나가? 나가지 마. 이번엔 잡아야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에 N극이 생기고 반대편에 S극이 생기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게 된다.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법칙이고요. 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발견한 사람 이름 정도는 알아둡시다. 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발견을 해낸 사람이에요. 패러데이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과학자고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고, 그 전까지는 매우 돈이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전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정말 취미 생활로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패러데이의 발견에 의해서 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발견해낸 이 패러데이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기를 자유자재로 마음껏 사용하면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내용들까지 한번 교과서 보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중간에 보면 유도 기전력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만 먼저 볼게요. 기전력이라고 하는 건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배웠냐면 전압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전위라고 하는 것도 배웠죠. 비슷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단어가 지금 나온 거예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바로 기전력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용어 싸움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고요. 영어 단어 외운다는 생각으로 좀 해보시면 영어 단어에 비해서 실제로 단어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예전에 전압이라고 밀어준다. 그래서 전류가 움직이게 만든다. 흘러다니게 만든다라고 했던 것. 또는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져고 흐른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개념들이 있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기전력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답 100점짜리 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지가 하는 역할, 또 전원장치가 하는 역할은 바로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전압의 단위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죠. 볼트를 사용하고 있죠.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전압이나 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또 의미가 달라요. 그거는 나중에 좀 더 배우게 될 겁니다. 물리 원에서요. 자,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었는데 여기 전류가 왜 생겼죠? 자기가 그냥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죠. 자석이 이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가 유도되었잖아요. 전자기가 유도되었죠. 그러니까 전류가 생기긴 했는데, 그러니까 기전력은 있어야 되겠는데, 이 기전력이 원래부터 있던 기전력이 아니라 자석의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전력이잖아요. 이끌어내진 기전력이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유도 기전력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코일에 생기는 전압을 뭐라고 부른다? 유도 기전력이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생긴 전압이니까 전압을 기전력이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전압을 정확한 표현은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그래서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했으니까 코일에 생기는 전압은 기전력이 될 텐데 그 기전력의 원인이 주변에서 움직인 자석에 의해서 이끌어진 거기 때문에 이끌어진 기전력이다라고 해서 유도 기전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아까 정리했던 전류의 세기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유도 전류는 자석의 세기가 강할수록 나왔죠. 두 번째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나왔죠.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었죠. 뭐? 코일에 감은 횟수가 많아질수록.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방향. 네,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가 다르다. 그래서 자석의 극에 따라 달라지고 자석의 운동 방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자석을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가 다르고 N극을 가까이 할 때랑 S극을 가까이 할 때가 다르고 N극을 멀리 할 때랑 S극을 멀리 할 때 똑같이 멀리 하더라도 운동 방향은 같더라도 극이 달라지면 달라진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코일의 방향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따라가셔야 되는 거고 이거 할 때 우리가 하는 게 오름나사 법칙을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고요. 이거는 직접 대면 수업할 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쪽으로 흐르는 방향이냐 요거를 잘 살펴보는 건데 이 코일 내부에 생긴 자기장이 어느 쪽인지 튀어나온 오른쪽 방향인지 왼쪽 방향인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N극에서 항상 튀어나온다고 그랬고 S극에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N극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방향,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오른쪽을 향하는 방향인 거고요. 나번 그림에서는 코일의 자석이 N극이 왼쪽을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니까 코일 내부의 자기장은 왼쪽을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다번에서는 코일 내부의 자석이 N극이 왼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코일 내부의 자기장도 왼쪽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거. 라번에서는 코일 내부의 자석이 N극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장도 코일 내부는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는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코일의 이 감은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 수업에서 한번 다뤄드리긴 할 건데 조금 까다롭고요. 코일을 감는 방향이 달라지면 또 정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하나하나 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개념은 2학년 때 물리 배우면서 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오늘 이번 시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발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발전기를 실제로 만들어 보면 그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지 작동 원리와 발전기의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280페이지 발전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기는 발전을 하는 기계다 이런 뜻이겠죠, 당연히. 네. 발전은 뭐였죠? 발전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전기 앞에 나와 있었던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계라는 뜻이고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계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로 진행을 하시겠지만 자석과 코일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해서 코일과 코일 주변의 자석의 움직임을 이용한 자기장의 변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코일 안에 전류가 만들어지게 하는 전류가 생성되게 하는 그래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는 이런 원리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게 발전기였고요. 자, 간이 발전기를 사용하든 그냥 일반 발전기를 사용하든 원리는 전자기 유도 이거 하나만 사용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다음으로 가보시면 간이발전기를 뭐 악력기라고 하는 거는 네, 쥐는 힘을 악력이라고 하니까 손 쥐는 운동하는 기구 이걸 가지고 만든 거고요. 굳이 뭐 이걸 갖고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왕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운동하는 게 힘들어요. 뭐에 비해서 힘드냐면 회전하는 거에 비해서 좀 더 힘든 방식이고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 한번 멈춰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이렇게 되는 움직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 손실이 생겨요. 근데 회전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운동 손실 없이 계속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회전을 이용한 발전기가 훨씬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회전 운동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일 근처에서 회전을 시키면 자석을 회전을 시키더라도 이 자기장이 뻗어나가고 있는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자기장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시키더라도 똑같이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을 더 빠르게 시키면 자기장의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더 간편하게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발전기의 기본 원리보다 간이 발전기와 같은 무슨 원리? 전자기, 유도를 사용하고 있겠죠. 이 전자기 유도 원리를 그대로 사용해서 얘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니까 프로펠러 모양을 갖고 있는 터빈이라고 하는 게 발전기에 연결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고정되어 있는 코일, 고정자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자라고 하는 건 큰 의미 없어요. 이 자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하면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놈,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네. 무슨 뭐만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할 때 쓰이는 거 여기선 이걸로 쓰인 거죠. 뭐뭐 하는 것. 그래서 고정자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거 이런 뜻이고요. 뒤에 보시면 회전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회전자는 그럼 뭐겠어요? 회전되는 거, 회전하고 있는 것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건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중심을 관통하는 그런 막대기를 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요 가운데 요게 바로 축이겠죠. 이 축에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 자석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축이 반대편에는 프로펠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고요. 이 프로펠러를 뭐라고 부르느냐? 터빈이라고 부른다라는 뜻이고요. 이 터빈이 바깥쪽에서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물이 지나가게 되면 터빈이 돌겠죠. 그럼 터빈에 축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축이 같이 돌면서 이 축의 반대편에 연결되어 있는 자석이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되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 거고 그 자기장의 변화에 주변부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달아 놓으면 이 코일 주변에서 자석이 돌아가면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되니까 코일에는 전류가 쫙 하고 흘러가게 된다. 이런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코일은 이 통에다 설치해 놓고 돌아가지 않으니까 멈춰져 있다,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는 거다라고 해서 고정자 이렇게 쓴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 있는 말이 아닙니다. 결론은 뭐다?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터빈이라고 하는 거는 발전기에 매달려 있으면 터빈이고요. 거꾸로 전동기라고 하죠. 우리 선풍기 같은 것들, 모터 이런 것들이요. 전동기에 있는 거는 프로펠러고요. 이 똑같은 프로펠러인데 발전기에 매달려 있다. 그러면 터빈이라고 불러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주면 이 전기에 의해서 코일과 자석이 있는 곳에 이 코일에다 전기를 흘려주면 코일에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가운데 있는 자석이 움직입니다.
이 자석이 움직일 때 자석에 연결되어 있는 축을 매달아 놓고 반대편에는 자석, 이 반대편에는 프로펠러를 매달아 놓는 거죠. 그럼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이는데 반대로 어떤 외부의 움직임, 흐름, 바람이라든지 물의 흐름에 의해서 프로펠러를 돌려요. 그럼 마찬가지로 프로펠러의 축 반대쪽에 자석이 달려있고 이 자석이 움직이면서 바깥쪽에 코일이 있으면 코일 주변에 자석의 움직임으로 인한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전류가 생기게 되면 이때의 프로펠러는 터빈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건데 방식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르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아래쪽에도 나와 있죠. 발전기에서 회전자라고 나와 있는데 회전하는 것, 이거 자석이죠. 발전기에서 자석을 돌리는 프로펠러 모양으로 생겨 있는 장치 뭐라고요? 터빈이라고 한다고요. 네, 넘어갑시다. 자, 81페이지는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296페이지에 보시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참고를 같이 하셔야 되겠고요. 296페이지에서부터 발전 방식이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말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들부터 먼저 한번 뒤져봅시다.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첫 번째, 화력발전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핵발전도 나와 있고, 수력발전 나와 있죠. 네, 세 가지부터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 네, 화력발전이 나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핵발전이 나와 있죠. 세 번째는 수력발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96페이지로 가셔갖고 또 한번 찾아봅시다. 자, 29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또 자, 296페이지로 가시면 네, 발전과 지구 환경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조력 에너지, 이거는 네, 바람인 것 같죠. 그다음에 태양열을 이용하고 있고, 온천 왜 생기죠? 땅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서 땅의 열을 이용하는 거, 이거는 물이 떨어지는 수력을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어떤 발전이 있는지를 보시면 핵발전 아까 앞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이 또 나오네요. 그리고 네, 태양광 발전을 뭐 장치를 구하내리기다 풍력 발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시면 계속 넘어가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게 나와서 예, 조력 발전, 파력 발전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연료 전지라고 하는 개념도 나와 있죠. 자, 요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나가서 요것들을 다시 한번 쭉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자, 핵발전, 수력발전 말고 또 뭐가 나왔더라? 네, 풍력발전 나왔었죠? 네, 풍력발전이 나왔고요. 네, 맞아요. 태양도 나왔습니다. 태양, 광 발전이에요. 네, 띄워놓고 쓰는 이유는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력 발전이라는 게 나왔고 파력 발전이라는 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온천 나오면서 했던 거 있죠. 네, 땅의 열을 이용한 발전도 있어요. 우리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열 발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말고 마지막에 나왔던 연료전지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연료전지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태양광 발전도 태양전지를 많이 연결시켜 갖고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많은 에너지 이렇게 두 개를 묶을 수 있고 나머지를 다 묶을 수 있는데 뭐가 다르냐? 얘네 둘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를 좀 연관을 시켜 봅시다. 얘네들이 원리가 같고요. 태양광 발전과 연료전지는 연료가 조금 달라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할 텐데 일단 얘네들은 전부 원리가 같아요. 화력 발전부터 지열 발전까지는 원리가 같고요.
참고로 뭐 하나 정도 더 써보자면 태양광 발전이 있고 태양열 발전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다른데 태양열 발전은 얘와 같은 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 둘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책에 안 나오니까 시험엔 나오지 않지만 네, 참고로 좀 알아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가 다르고 뭐가 같으냐? 원리가 같고요. 에너지원이 조금씩 달라요. 화력 발전은 석탄이라든지 석유를 이용하잖아요. 석탄이나 석유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네, 물질에 들어있다. 화학 물질에 들어있는 에너지라고 해서 화학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핵 발전의 에너지원은 네, 핵 에너지 이렇게 바로 불러요. 수력 발전은 물의 힘이니까 뭐겠습니까? 물을 이용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수력 발전 어떻게 말하더라? 아까 물레방아 나왔었죠.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 운동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이 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원인이 뭐였더라? 바로 네, 중력 때문이었죠. 이 중력에 의해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 높은 곳에 있는 물 자체는 움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멈춰 있다가 떨어뜨려야만. 그러니까 댐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댐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물이 고이겠죠. 이 댐에 물이 이렇게 차게 되면 이 댐에 고여있는 물 자체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수문을 개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쫙 나가면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긴 있는데 누구 때문에? 지구가 아래로 당기는 중력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진 않죠. 그렇지만 얘가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잠재된 에너지가 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이걸 뭐라고 배우셨느냐? 위치 에너지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 위치 에너지는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있는 에너지인데 누가 도와줘 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지금 현재 발생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일을 할 수도 있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학생들한테도 뭔가 얘가 나중에 많이 성장할 수 있어. 지금 그런 능력이 얘 안에 잠자고 있어 라고 해서 쓰는 말 뭐죠? 잠재력이라는 말 쓰죠. 네,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표현이 뭐냐면 potential이라고 합니다. 잠재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게 돼 알아두세요. 위치 에너지라는 말이 중학교 때 배운 거라면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한다? potential 에너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potential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재된 에너지라고 하는 건 다양한 방식으로 잠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치 에너지는 특별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중력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한다. 첫 번째 시작이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풍력 발전은 뭐예요? 바람이죠.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공기가 이동하는 거죠. 네, 바람은 공기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동한다는 건 결국 기체니까 기체의 뭐예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기체 운동 에너지고요. 조력, 파력 다 어디에서 일어나더라? 네, 바닷물이죠. 해수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거고요. 조력이라고 하는 거는 밀물과 썰물. 네, 그걸 얘기하는 거고 파력이라고 하는 거는 파도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파도가 움직이니까 철썩철썩 치는 그 파도의 움직임을 이용하겠다. 조력은 밀물과 썰물의 움직임을 이용하겠다. 이 전부 다 뭐예요? 바닷물의 네, 해수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지열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땅이잖아요. 땅 위일까 땅 속일까?
열을 갖고 있는 건 네, 땅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뭐 빨간 거 있잖아요. 마그마로부터 열 에너지를 받아요. 그래서 땅의 열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그마의 열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는 이런 거고요. 태양열 발전은 뭐냐?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무슨 에너지? 네, 열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에너지의 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밑에 있는 태양광 발전과 연료전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당연히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걸 이용하는데 열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태양 빛입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를 이용한다라는 거고요. 연료전지는 연료 안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을 합니다. 연료 안에 있는 에너지는 뭐냐? 얘가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데 연료는 어쨌든 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화학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화력 발전에서는 그러면 석탄 석유를 가지고 뭘 합니까? 태우죠. 연소를 시켜요. 그러면 연소가 되면 뭐가 나오더라? 무슨 에너지가 나올까요? 연소니까 네, 열 에너지가 나오겠죠. 이 열 에너지가 핵심이고요. 핵발전소에서 하는 일은 뭐냐? 우라늄이라고 하는 걸 보통 이용을 하는데 이 우라늄은 가만히 놔둬도 지가 알아서 부서져요. 아무것도 섞지 않아요. 화력 발전하고 뭐가 다르냐? 석탄, 석유는 연소라고 하는 반응을, 즉 산소와 만나는 게 연소였잖아요. 그래서 석탄, 석유가 산소와 높은 온도에서 만나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네, 우리가 보통 불이 붙는다고 하는 불을 내면서 열을 발생하는 이런 거라고 한다면 우라늄이라고 하는 물질은 불안정해요. 안정적이지 못해서 가만히 놔둬도 지가 분열을 합니다. 우라늄의 핵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핵 분열이 일어나요. 화학 반응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모든 물질을 차단해서 우라늄만 딱 가둬놓더라도 그 안에서 우라늄이 혼자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로 바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현상을 관찰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열 에너지가 나오면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물을 끓여요. 네, 물을 끓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물이? 네, 수증기가 되겠죠. 자, 이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수증기가, 네,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되면 부피가 굉장히 증가하죠. 이 부피가 굉장히 증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냄비에 밥할 때요. 우리 집에서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이거나 밥 같은 걸 하실 때 냄비 뚜껑이 이렇게 있으면 이 냄비 뚜껑이 어떻게 됩니까? 끓기 시작하면 네, 들썩들썩 하죠. 네, 요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끓이는데 물을 끓이는 기구, 그러니까 끓을타의 영어는 보일이죠. 보일이라고 합니다. 끓이는 기구니까 그럼 보일에다가 뭘 붙이면 될까요? ER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끓이는 기구. 그래서 뭐예요? 보일러입니다. 집에 있는 보일러 같은 거, 보일러가 바로 물 끓이는 기계가 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수증기로 만들어요. 그래서 끓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을 놓고 여기다 물을 집어넣어 놓고 끓여요. 네. 그래서 이 뭘로 끓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끓인 다음에 그럼 수증기가 변해서 나가겠죠. 이렇게 수증기가 빠져나갈 텐데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길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좁혀놔요. 우리 집에 있는 거 좀 다른데 이렇게 좁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증기가 나가다 보면 여기 이 좁은 데를 통과해서 나가야 되니까 수증기가 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맞아요. 수증기가 굉장히 빠르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된다?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 수증기가 나가면서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보일러를 끓입니다. 자, 아래쪽에도 열 에너지 있어. 지열 발전이 있었죠? 마그마의 열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보일러로 보내서 물을 끓여요. 마찬가지로 태양열 발전도 마찬가지로 물을 끓입니다. 다 똑같아요. 자, 이런 과정에 의해서 수증기가
굉장히 빠르게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증기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수증기의 운동을 이용해서 뭘 돌리느냐? 터빈이라고 하는 프로펠러를 돌려요. 그러면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자, 이 터빈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아까 터빈 끝에다가 뭘 달아놨어요? 터빈을 하나의 회전축에다 놓고 앞 페이지에서 봤었죠. 반대쪽에다가는 자석을 달아놓고 그 주변에다가 코일을 달아놓으면 네, 전기가 발생했죠. 이 원리를 뭐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움직여 간다라는 거고 운동 에너지 위치를 좀 바꿀게요. 다른 것들도 와야 돼서 네,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꾸게 됩니다. 이리 와라. 이 정도로 놓을까요? 네. 자, 수증기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터빈을 돌리는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되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과정을 한번 봤고요. 자, 수력 발전은 어떻게 되느냐? 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수문을 열어주면 물이 떨어지면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뭘로 바뀝니까? 바로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얘가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물이 어디를 지나가면서 터빈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터빈을 또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기 에너지가 생기겠죠. 풍력 발전 처음부터 뭐예요? 공기의 운동 에너지였죠. 공기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바로 뭐 하면 됩니까? 터빈을 돌리면 터빈이 돌아가면서 역시 또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겠죠. 자, 조력 발전, 파력 발전 마찬가지예요. 해수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로 뭘 하느냐? 터빈을 돌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에너지가 생기고 그래서 전부 다 무슨 원리를 이용한다?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한 가지 참고로 여러분들 좀 알아놓으면 좋은 건 알아놨으면 하는 건 이 전자기 유도를 발견한 사람이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한 아저씨의 이름이 영국 사람이고요.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좋아하는 그런 과학자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과학자는 뉴턴도 있거든요. 그런데 뉴턴보다도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과학자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발견한 그런 법칙이라고 해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도 불리운다라는 거. 뭐가?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이 전자기 유도 현상, 전자기 유도 원리 다 맞는 말인데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패러데이 법칙이라고도 불리운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 발전과 연료전지는 뭐가 어떻게 다르냐?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교과서를 보면서 설명을 할 텐데 지금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건 앞에 거랑 어떻게 다르냐면 반도체를 이용합니다. 뭘 이용하지 않고 전선과 자석, 즉 코일과 자석을 이용한 방식이 아니라 반도체를 이용을 해요. 얘는 그냥 연료전지를 태워 연료를 이용을 합니다. 연료를 연소시키는 이런 과정을 벌이게 되는데 이 연료를 이용해서 그냥 바로 전기를 얻어내는 방식이어서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고요. 반도체를 이용하는 방식이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러면 반도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전기를 바로 얻어내느냐? 이 반도체가 되게 독특한 애예요. 뒤쪽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도체 배우셨죠? 중학교 때 전기가 통하는 물질, 그 다음에 안 통하는 물질은 뭐라고 불렀더라? 도체의 반대는 부도체 이렇게 불렀잖아요. 반도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만 통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통하고 어떨 때는 통하지 않는
주변의 어떤 조건이 달라지면 전기를 통했다가 또 조건이 안 맞으면 전기를 안 통했다가 이런 물질을 반도체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어떤 반도체를 써서 태양광 발전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느냐 반도체를 막 만들다 보니까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막 만들다 보니까 어떤 특이한 물질을 발견을 하게 됐냐면 막 만들어냈죠. 발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만들어내다 보니까 얘의 성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태양 빛을 받으면 네, 태양 빛을 받으면 전자가 이동을 하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목적을 갖고 뭐 일부러 그걸 만들겠다고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반도체 저런 반도체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게 만들어진 거죠. 우연하게.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건 태양빛을 받으면 전자가 이동하는 그런 반도체가 나오면서 시작된 거고 전자 이동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건 전기를 띈 것들이 움직여 가는 거니까 뭐예요? 전류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전류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받았을 때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 사람이 우연히 만들게 되면서 야 이걸 이용해서 우리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꿔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게 태양광 발전이다. 지금은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 뒤쪽에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발전 방식, 즉 전기에너지의 생산에 대한 내용을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전기에너지의 수송에 대한 내용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 강의에서 내용은 다 끝났는데 교과서를 마저 안 봐가지고 교과서를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만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5분 정도 걸리겠네요. 자, 282페이지에 수력발전 뭘 이용한다, 화력발전 뭘 이용한다 다 나와 있죠. 그 내용만 한번 쭉 훑어봅시다. 화력발전 뭘 이용한다?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가 뭐할 때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한다. 그래서 화학에너지로부터 열에너지로 연결되는 과정을 정리해드렸고요. 자, 핵발전은 뭐? 우라늄과 같은 핵연료가 출발입니다. 그래서 핵에너지로 출발해서 얘가 핵분열을 할 때 열을 발생시켜 열에너지로 연결되는 이 방식이요. 자, 수력발전은 흐르는 물의 운동에너지라고 했는데 이 처음 왜 갑자기 흐르느냐? 중력에 의해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중력에 의한 첫 번째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즉 위치 에너지라고 했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이 운동을 하게 되고 이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터빈을 돌리게 되는 전기 에너지 과정으로 연결되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마찬가지로 가시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을 뿐이고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화력 발전소 어떻게 돼 있어요? 화석 연료니까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핵발전소에서는 뭐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니까 첫 번째 핵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이런 거고요. 자, 수력발전소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한편 해가지고요. 수력발전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높은 곳에 있는 물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럼 높은 곳에 있는 물이 가진 에너지 뭐라고 부른다 아까?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고 그랬죠. 물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중력에 의한 거니까 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떤 에너지로 바꾼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는 운동 에너지로 됐으니까 바로 이제 뭘로 할 수 있어요? 터빈을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다시 또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이렇게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물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게 다시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다음에 전기 에너지까지 가는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고요. 자, 화력 발전과 핵 발전은 그러면 두 단계에서 끝나느냐? 화학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 이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발생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한다?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든다. 이거는 상태 변화를 시키는 거여서 크게 뭐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고온 고압의 증기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증기의 힘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다? 증기의 운동 에너지다. 물의 증기 상태니까 수증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니까 또 뭐예요?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조금 더 길긴 하죠. 그래서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 터빈의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단계가 자, 화학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로 바뀌고 열 에너지가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물을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가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앞 페이지에 다 정리해놨던 내용입니다. 화학 에너지에서 열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물이 수증기로 가는 것도 운동 에너지의 증가예요. 그리고 나서 운동 에너지, 이건 누구의?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 수증기 운동 에너지가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5단계로 돼 있죠. 단계별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화력 발전에 이용되는 화석 연료, 핵 발전에 이용되는 우라늄 이런 것들은 한정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갈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에너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른다라는 거. 뒤쪽에 가서 신재생 에너지는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질문 한번 볼까요?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에 사용하는 연료는 각각 뭐예요?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고요. 핵발전소에서는 우라늄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자석을 움직여서 코일의 유도전류가 흐를 때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뭐였어요? 코일의 가문수요. 가문수를 증가시켜라. 그 다음에 움직이는 속도요. 속도를 빠르게 해라. 그 다음에 자석을 세게 해라.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켜라. 더 센 자석으로 써라. 이렇게 세 가지겠죠. 일상생활에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놀이기구나 생활용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놀이기구와 생활용품은 전자기 유도니까 유도전류가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유도전류가 생기는 물체로 대표적인 거는 자석과 코일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여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 자전거 중에서 옛날 자전거가 그런 걸 했어요. 자전거에 이렇게 딱 누르면 지금은 LED를 많이 달아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자전거 발전기를 달아놨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발광하는 빛이 나는 발광은 빛입니다. 빛이 나는 스케이트라든지 아니면 킥보드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아이들 거 보면 이런 거 돼 있죠. 타고 쫙 가면 바퀴에서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퀴 안에다가 자석과 코일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석이 돌아가면서 그 코일을 전류를 발생시켜 할 수 있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놀이기구 중에는 자이로드롭이요. 자이로드롭의 정지하는 원리가 바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원리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심심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상위융합은 여러분들이 따로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상으로 전기 에너지 발전 방식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 정리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전기 에너지의 수송, 전기 에너지를 운반하는 거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도록 할게요.